반갑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특정 기술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까? 어떻습니까? 큰 것이 아름답죠? 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어머니가 있듯이 저희 어머니는 사남 삼녀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삼남 이녀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 삼남 이녀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농부이셨고 그리고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제 기억에 어머니는 낮이 되면은 매일 농가 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콩과 또 그리고 고구마와 또 깻잎을 이렇게 수확해서 밤이 되면은 저희들과 함께 이 농산물을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은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예전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2시간 되는 그 긴 거리를 걸어서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 이것을 이렇게 도매로 넘기고요. 새벽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이렇게 밥을 해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학교에 보내고요. 또 잠깐 쉬셨다가 다시 이렇게 농사를 지으러 나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그 유일한 수입원은 바로 이렇게 이런 농산물을 수매해 줄 수 있는 전통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에 이마트라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그 고객을 이마트로 혹은 대형 할인마트로 다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이렇게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사시는 분들의 모든 수입이 이제는 대형 할인마트 쪽으로 다 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가져가야 될 수입의 상당수가 이제는 이렇게 대형 할인마트 그 사장님 쪽으로 수입이 다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마트가 어느 그룹 건지 아세요? 네, 삼성그룹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마트에 많은 돈을 보태주면요, 삼성이라는 이 큰 그룹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 부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대형 할인마트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 적정기술에서 말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바로 작은 지역마다 있는 작은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적정기술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 경제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인 것입니다. 제가 적정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1800년대 인도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정기술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여기는 인도입니다. 1800년대에 인도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파키스탄이 인도와 함께 한나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1800년대 인도는 영국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식민자들에 의해서 많은 수탈을 당했는데요. 인도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농업 국가였습니다. 영국 식민 통치자들은 그 시대에 석류 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식민지의 개척은 곧 그들의 석류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갔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영국 식민 통치자들이 점령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섬유의 원료였던 이런 목화나 면화를 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 땅을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인도의 농촌 사이에 그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았죠. 인도의 농촌은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두 명 되는 귀족이 그 지역의 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귀족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면서 소작농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입의 절반을 그 귀족에게 토지를 빌린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문화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마을에도 그들만의 전통 문화와 사회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전통적인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식민 통치자들은 메달을 많이 심도록 농민들에게 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구조가 지주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지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냐면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많이 비싸지만 그 시대에도 엄청나게 비쌌던 트랙터죠. 이 트랙터는 많은 자본과 기술과 또 노동력이 필요 없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무상으로 지주들에게 공급해주면서 대규모 상업농을 지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지주들은 이 트랙터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갈아엎었는데 짧은 시간에 농민 수십 명이 며칠을 해야 될 땅들을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이렇게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지주들은 농민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땅들을 다시 빼앗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농민만 고용해서 이 트랙터를 가지고 대규모 면화 농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뭐가 발생했죠? 네,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이 농민들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더 이상 이 지역에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면은 노동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땅을 잃은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도의 도시 빈민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물론 한국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간디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독립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생겨난 이 도시의 수많은 빈민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도시 빈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살펴보니까 농촌 사이의 경제 구조가 망가져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간디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시 빈민을 다시 농촌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된 거죠. 그때 간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 하면 트랙터보다는 그 첨단 기술보다는 좀 못하지만 하지만 전통적인 기술보다는 좀 더 개발된 중간 개념의 기술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간디의 생각을 통해서 중간 기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간 기술이 마을에 보급이 되면 도시에 있는 농민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런 그 트랙터에 의해서 농업 경제가 붕괴되지 않은 그런 마을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 기술의 개념이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배경이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그들의 오래된 사회 구조와 전통 문화와 또 이렇게 경제 구조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아파트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는 첨단을 이끄는 첨단 기술에 의해서 유지되고 관리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방금 한 예를 통해서 그 트랙터가 그 지역의 전통 문화와 전통적인 경제 구조를 이렇게 유지시켰습니까? 파괴시켜버렸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한 것이지만 그 기술에 의해서 그 전통사회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첨단 기술의 특징은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돈이 되지 않는 것, 전통의 문화라든지 또 오래된 이렇게 뭐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을 따라 살아가는 도시는요 대부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요, 여러분 이 도시에 여러분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런 산업화되기 전에는 농촌 공동체가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농촌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요, 물론 돈도 있었겠지만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끊임없이 돈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돈에 대한 그 가치를 최상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농촌처럼 그런 지역 공동체를 만들거나 활성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결국 그 자본의 논리를 따라서 발전되어 온 첨단 기술이 이 도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화롭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대표적인 특징이 편리함이지 않습니까? 모든 문화시설과 모든 편리한 시설들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우리의 편리한 삶이 그리고 화려한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 하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기는 투발로라는 섬나라입니다. 이 섬나라는 가장 높은 산이 해발 6m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낮은 지대의 나라들이죠. 지금은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서 바닷물이 농경지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 이주하는 것이 제일 큰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사는 아이들은요, 더 이상 그들의 꿈과 그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요. 이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차드라는 나라 아시죠? 이 차드라는 나라는 호수로 유명합니다. 차도 호수로 유명하죠. 이 호수가 예전에는요, 굉장히 컸습니다. 보시면 큰 규모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바뀌면서 지금은 호수가 여의도만한 작은 면적의 호수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농사를 짓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호수가 많으면서 다른 도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작은 호수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직도 한 명의 어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어부는 매일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신기하게도 물고기가 갈 때마다 많이 잡힙니다. 어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 아닌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꿈을 꿀까요?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이 호수에서. 네, 어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만큼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 호수는요, 말라버리고 없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한된 석유나 혹은 우라늄,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이게 지구온난화를 일으켰고, 이웃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망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미래뿐만 아니고, 이런 나라들이요, 망가지는 데 있어서 몇 번째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 소비가 9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 세계에서 8번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인당 이것을 이렇게 나누면요, 우리는 1인당 전 세계 석유 소비가 2위를 차지하고요. 미국 다음으로 지구온난화도 2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9번째 혹은 8번째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2번째로 많은 책임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또 여기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지구 환경의 부분들,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몇 가지 특정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태양열 주택입니다. 모든 재생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비추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도 않고요, 식물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하루 동안에 받는, 지구에 하루 동안에 오는 태양 에너지를 100%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1만 년 쓰고 남을 만큼의 많은 에너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기술은요,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입니다. 이 태양열 주택은 태양을 통해서 난방과 냉방을 하는 주택입니다. 부산처럼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방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남쪽을 향하는 벽인데 남쪽에는 유리와 추결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면은 유리를 통과한 빛이 갇히면서 여기에 온도가 상승합니다. 많은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안에 있는 아래쪽과 위쪽에 환기창을 열면은 차가운 공기가 데워져서 집안을 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추결벽에서 열이 나와서 집안을 난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태양열 주택의 난방입니다. 냉방은요, 이런 식의 원리입니다. 보시면 집이 있고요, 남쪽 부분에 이런 굴뚝이 있습니다. 이 굴뚝은 벽난로 굴뚝도 가능합니다. 주로 이쪽은 철판이 덮여 있습니다.
해를 받으면 이 철판이 열을 받겠죠. 이 공간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위로 빨려서 올라가게 되죠. 이 바람을 따라가 보시면 집 안으로 공급되는 공기는요, 외부 온도가 35도입니다. 그런데 땅을 통해서 냉각이 돼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13도 되는 공기가 집 안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이 가능합니다. 해가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냉방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밤이거나 혹은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이런 환풍기나 여기 송풍기를 달아서 강제 순환을 통해서 넓은 면적의 방을 충분히 냉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 냉난방의 원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겁니다. 이거는 저희 산층에 있는 대한기술센터에 지어진 세미나실입니다. 이 세미나실은 그런 태양열 주택의 개념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남쪽에는 온실이 있고요. 여기 뒤쪽에는 태양열 굴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태양 전지가 있어서 이 속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공급해 줍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온실 공간이 있습니다. 해가 비치면 이 안의 온도는 빠르게 2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9시가 되면 이 안의 온도는 30도 가까이 됩니다. 그럼 아래쪽과 위쪽에 창을 열면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기 전에 충분히 이 공간을 난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또 다른 하나 부분인데 태양열 조리기입니다. 햇빛을 통해서 밥을 해 먹는 거죠. 해외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을 하면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스티로폼 깨라 잃어보죠. 종이 박스를 가지고 만든 단순한 태양열 조리기입니다. 하나는 계란을 삶았고 하나는 밥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봐요. 와! 손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셔야 돼요. 아, 제가. 와! 자, 계란 누가 반 갈라보세요. 이게 지금 2시간 됐나요? 우와. 대박. 어디 가셨어요? 계란 가지고? 어디 가세요? 거기서 누가 반 갈라보세요. 카메라 안에서. 와. 와! 이거 성공이다. 와! 이제 먹어도 돼요? 자, 밥 봅시다, 밥. 소금 갖고 와요. 혹시 올려야 되는 네, 밥. 그거 먼저 먹으면 밥을 못 먹는데. 밥 볼 거예요, 밥. 아, 저건 밥이에요? 이건 또 밥이구나. 언제? 언제? 진짜? 아닌데? 밥 우리 먼저 먹어야 되는데. 먹어 진짜. 이거 얼마 있는데, 이거? 여기 보호하고 이거 당장 만들어서 옛날 먹어요. 밥이 잘 된 거. 밥이 예술인 거. 근데 이벤 진짜 잘 된 거. 와. 뚜껑 열어봅시다. 숟가락 있어요. 계란 껍질을 짜야 돼. 손으로 드셔보세요. 밥을 꼬시꼬시. 여러분 단순한 스티로폼 박스와 종이 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측정 기술 관련된 에너지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정 기술은요 혼자서 하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활용하게 되면 훨씬 많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측정기술 운동은 한편에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